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우리 지난주는 저기 유식불교 공부했고요. 그리고 대성불교의 뭐 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확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대중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선종이라고 부르죠. 선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불교 연대표라고 하는 거를 저기 교재에다 올려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이게 혼자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요걸 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교재로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여기 인도 맨 위에 인도라는 나라 있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그 다음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셨던 기원전 5세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연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로 여기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대성불교는 기원 후 100년 그 즈음에 그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즈음에 만들어져서 이제 4세기, 5세기 때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일어났던 여기는 원시불교는 잘못됐고 초기 불교부터 그 다음에 부파불교 시절, 그 다음에 대성불교가 싹 터서 대성불교가 흥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밀교와 같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거의 13세기 그때까지는 이제 거의 인도에는 없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인도에 있던 불교가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전해진 게 이제 동남아시아죠. 스리랑카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해질 때는 대성불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가 우리 동남아시아 남쪽에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별로 보면은 기원전 부파불교 시절에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자부 불교가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반면에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중국에 전해졌던 불교는 대성불교 시절에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이 막대를 보시면은 갈색, 이 그림에서는 이제 갈색이에요. 맨 밑에 있는 여긴 또 주황색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주황색 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해졌던 그 시간대부터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게 이 주홍색 좀 천태종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나중일입니다. 그래서 천태종, 정토종, 일련종과 같은 종파는 대성불교와 함께 대성불교가 전해지면서 이제 중국에서 발전한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대로 보자면은 지금 선불교라고 적혀 있는 이 막대의 시작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천태종, 정토종, 일련종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성불교가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도 불교가 크게 흥했는데 그럼 왜 막대가 BC 250년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이렇게 막대가 있느냐?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식으로 전해졌다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비단기를 통해서 서역에서 전해지던 불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가 중국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경전을 아주 많이 번역하고 또 나중에는 또 현장 스님이 대성경전을 번역하고 하면서 불교가 이제 흥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좀 잘못된 거는 앞에 천태종, 정토종 이렇게 적혀 있는 요거는 사실 맞지 않고 선불교라고 있는 막대 안에다가 같이 청태종, 정토종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이 당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불교가 한참 후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불교라고 하는 이 막대가 시작하는 이 시점은 선 전통에 따라서 볼 때 우리 보리달마 스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 보리달마 스님이 선불교를 이제 전해 주러 오셨다라는 상징적인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그 선불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전해드리려고 하냐면은 기존의 선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그것이 이제 특히 서양에서 선불교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나온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역사적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죠, 그죠? 그리고 조계종도 선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파이고, 그래서 선불교가 아주 익숙한데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선불교는 이제 중국에서 온 선불교죠. 그 중국에 있는 선불교 전통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한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해능 스님의 이야기 이런 거는 선불교 전통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역사가들이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순서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일종의 후에 그 윤색된 특히 송나라 시대 때 선불교가 아주 흥할 때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스님들의 이야기를 조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넣고 그때 나온 뭐 경덕 전등록 같은 그런 경전들 보면 그 원래는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는 역사하고 수행자들이 보는 역사가 좀 다르겠죠. 우리가 받아들인 시기가 달라서.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역사에는 없는 이야기가 수행자들이 이제 선불교에서 믿는 전통적으로 믿는 이야기에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선불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 이런 말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불교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그 형태가 선불교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파라고 부르죠. 선종이라고 부르는데 선종은 사실 중국에서 피어난 꽃핀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 특유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는 중국의 도가 사상도 같이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중국의 사상 문화뿐만 아니고 원래 대승불교에서 가지고 있던 유식 사상과 중간 사상이 이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의 선불교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인도의 대승불교 특히 유식 사상과 중간 사상이 기본 골자가 되어 있고 거기에 중국의 도가 사상이나 중국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발전한 대승불교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하면은 사실 정의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너무 다양한 특징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 선이라고 할 거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이제 중국말로 첸이라고 부르죠. 첸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선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티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 자체가 명상이란 뜻이거든요. 선정 우리가 삼매 수행할 때 하는, 초기 불교에서 삼매 수행할 때 하는 그 명상인데, 이 자신의 불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 이거를 강조하는 게 이제 중국의 선불교죠. 그래서 여기에는 불성론 사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여러 가지 사상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인도 불교의 특징은 굉장히 계단식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수행도 계단식이에요. 하나씩 터득해 나가면서 내 능력이, 이제 수행 능력이 커지는데, 선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수행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 이런 게 없고, 그냥 선 하면은 그 안엔 기초와 그리고 끝, 최상의 단계까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형식을 파괴한 그러한 수행법이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중국 문화적인 어떤 도교적인 그런 특징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 불교의 선이란 거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의 불성을 직접적으로 통찰하는 것, 그러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통찰을 또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걸 강조하고, 또 교리 연구나 전통적인 수행을 덜 강조하고요. 좌선을 통한 직접적인 이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승과의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불교 종파에서는 연불, 계율, 걷기 명상, 또 의례, 출가, 경전, 연구, 이런 것들도 전통 불교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장려한다라고 해서 각 선불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또 학파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현대 학자들이 말하는 선불교인데, 심지어 선이라는 게 얼마나 유명하면 영어 사전에도 선이라는 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일본식 발음이죠. Gen 해가지고 젠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젠은 선불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명상을 통한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획득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I am Zen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럼 난 굉장히 지금 평화롭고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보통 형용사, 그러니까 그 보통 명사에서 나온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로도 젠을 쓴다는 거죠. 그게 2018년 웹스터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추가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불교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 불교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선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선불교의 최대 목적이자 핵심 교의는 견성성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내면에 붓다가 있다라고 보죠. 우리 불성사상 공부했었죠, 그죠? 인도 대승불교가 싹 트는데 일조했던 것이 불성사상인데 또 열애장사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선불교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선불교에서는 이제 본성이라는 말 많이 쓰고요, 불성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속에 내재된 부처님,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찾아내는 그 수행법이죠. 이게 있다고 믿고 이 수행을 이용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본래의 붓다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선불교의 목적입니다. 수행면에서는 좌선이나 참선 등이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 후대의 화두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선종의 실천적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심전심, 견성성불, 분립문자, 교회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선종이 기존에 특히 인도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 부파불교나 아니면은 뭐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나 아니면 대성불교의 형태마저도 좀 부정하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불교 종파와 전혀 다른 독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문구들에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뭘 전달합니까? 법을 전달한다는 뜻이죠.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원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걸 경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전으로 사실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선불교에서는 가르침은 경전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염화 미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부처님이 그 꽃을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제자들 중에서 오직 가섭존자만 그걸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염화미소라는 뜻인데 염화시중 그게 이제 선불교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죠. 가르침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몸짓으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셨는데 그걸 보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는 가섭존자가 가장 수성한 제자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의 법을 바로 받은 수성한 제자다. 그래서 이걸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견성성불, 분립문자, 교회별전 다 똑같은 뜻입니다. 분립문자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경전을 백날 파봤자 외워봤자 소용없다. 바로 직접적인 깨달음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전해주는 거고 교회별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달하는 가르침은 경전 바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마음속에 있는 붓다를 직접 보라는 거죠. 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의 실천적인 특징이 이심전심, 견성성불, 분립문자, 교회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가르침이 계속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선불교 전통에서 그럼 이제 후대 학자들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선불교를 믿으면서 선불교의 이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결국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또 20세기 학자들은 이걸 순전 역사적으로만 연구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었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낭만적인 상상을 다 깨버리는 이야기들이죠. 속에서 깡그리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선불교의 이제 핵심을 다시 찾아야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 앞에서 꽃을 든 사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염화시중의 이야기는 송나라 시대 때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후대에 그 선불교인들 또는 선불교 수행자들이 그걸 이제 진실로 받아들여서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D.T. 스즈키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는 선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파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걸 했고 안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했고 안 했고 그거 따지지 말고 선의 전통은 조사들의 어록에서 내려오는 그 선 정신을 계속 이어받는 거다. 그럼 너가 그걸 보고 듣고 믿고 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DT 스즈키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굉장히 낭만적인 선불교예요. 낭만적이라는 걸 우리가 뭐 그 로맨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 말을 다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경지에 갔었다면 그 말을 통해서 그럼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그 경지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라는 걸 따지고 있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 거다라는. 하지만 또 학자들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막 그 전설로 있던 이야기들, 해능 그 조사의 그 선사의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어떤 의미에서 실망스럽기도 해요. 실망스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불교를 공부하면 대부분 이제 조사 어록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뭐 우리 육조 단경도 읽을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걸 그냥 듣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긴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건 두 가지만. 좌선이나 참선을 했기 때문에 한글을 구조로 보면 좌선하고 참선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듯이, 근데 좌선은 참선하는데 좌선도 한 방법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선은 이제 화두를 들고 네. 하는 선이니까. 그러니까 좌선이나 참선,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러면은 오해 표현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두 번째는 뭐 예. 별건 아니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선불교라는 용어가 그 스즈키의 때문에 서양에서 선불교 그러면 그 젠으로 해서 일본에서 온 불교 이렇게들 이해가 되고 있어서 그건 이제 대중적으로는 한국 그렇게 불교를 이해하겠죠. 나타내는 용어로는 적합지가 않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요즘은 선이라고 다 부릅니다. 선불교. 예를 들어서 뭐 숭산 스님을 소개할 때 외국에서 그럼 선불교라고 하죠. 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희한한 거는 숭산 스님이 세운 그 종파죠. 관엄선종이라고 하는 그거의 영어 번역을 보면 관엄 스쿨 오브 젠이라고 젠 부디즘이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젠이라고 써요. 일본식 그 발음을. 그건 어떤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젠이 너무나 일반 명사같이 되어 있어서 거기 일본 거다 한국 거다라는 구별이 없고 그냥 불교의 하나의 명상 형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단어라서 아마 그걸 선택할 때 젠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 숭산 스님이 미국에 세운 그 학파를 보면. 그리고 서양에서는 젠이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요즘은 쓸 때 선이라는 S하고 O 위에다가 삭가 딱 해가지고 한국식 발음을 하는 선 이것도 많이 쓰고요. 또 중국 발음해서 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뭐 그거는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택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숭산 스님이 불교를 전할 때는 스스로 자기 학교 이름을 젠 부디즘이라고 일본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선불교의 전설이라고 제가 조금 이거 전설이라고 일부러 역사적 사실하고 조금 달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전설이라기보다는 전통, 선종에서 내려오는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선불교는 전통에서는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달마가 누구냐 하면 사실은 누군지 잘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역사적 사실도 되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려내는 것이 학자들의 일인데
지금 전통적으로 보자면은 중앙아시아의 어떤 왕자였다. 또는 그 브라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불교를 알게 돼서 불교를 전하러 왔는데 이분이 전한 불교가 선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막 130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은데 제가 그 전설을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양나라 때, 양나라 무제 때, 그러니까 기원 후 50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나라 무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사찰을 세우고 경전도 번역했고 스님들도 많이 도와줘서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달마 스님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예. 그 소무공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쌓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다 기울였는데 어떻게 전혀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이 자기의 공덕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공덕은 공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참 공덕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상의 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그러면 불법의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달마 스님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런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무제가 자랑도 못하고 힘도 막 빠지니까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 짐이 상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양무제가 별로 달마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인연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양무제가 오히려 달마 스님을 괴성으로 여기고 또 달마 스님은 이 뗏목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소림사 소림굴에서 이제 면벽 수행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9년 동안 벽만 보고 수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제자가 나타나죠. 해가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 제자의 이야기인데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 참선을 마치고 입설정에 머물러 있을 때 작은 어떤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겨울날 신광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서 눈이 내리는 뜰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달마 스님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달마 스님이 이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인데 밤새도록 안 가고 이렇게 하루를 꼬박 밤을 새웠잖아요. 붉은 눈이 만약에 내린다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붉은 눈이 어떻게 내려요? 말도 안 되죠. 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너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가라 이런 말이겠죠.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신광이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흰 눈 위에 피가 쫙 흩뿌려지니까 어떤 의미에서 붉은 눈이 되어버렸죠. 이를 본 달마 스님이 너의 마음을 이리 가지고 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젊은이가 찾아보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님이 말씀하시길 찾아진다면 어찌 그게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해서 스님의 젊은이의 팔을 붙여주고 제자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젊은이를 불러들여서 잘라진 팔을 제자리에 붙여주고 해가라는 법명과 함께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전법계를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려 함이니 하나의 꽃에 5개의 잎이 피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리라 이렇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2대 조사인 해가거든요. 해가 다음에 성찬 다음에 도신 다음에 홍인 이렇게 이제 이어받죠. 그래가지고 홍인 대사의 그 법을 이어받은 분이 해능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가 그 선불교가 크게 흥기하던 때입니다. 홍인 대사 해능 스님, 사실은 신수 스님이 거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전설이 전해질 때가 이제 선불교가 비로소 그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때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중국에 선불교를 전하러 오신 이 스님이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는 전설적인 인물이고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실제 했겠죠. 이런 분이 있었겠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 팔을 잘랐다는 이야기, 뭐 양무제와 이야기, 이런 건 다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옵니까? 찾아보면, 사료를 찾아보면 오히려 기원 후 1000년 그때부터 달마대사 이야기가 본격적인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로 딱 짜여져 가지고 나오죠. 그 전에는 그냥 구전되어 왔던지 아니면 있었는데 그 소실되었던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정말로 선불교를 전했느냐, 학자들은 맨날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다 옆에서 와가지고 깨주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거든요.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달마대사가 선불교를 전해준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선불교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도의 그 정려라고 부릅니다. 디아나라고 부르는, 자나라고 부르는 선정의 어떤 수행 방법이 원래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걸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좀 파격적인 사람들, 특히 기존의 수행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선불교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사실이죠. 다르마 보리달마가 전해졌다라기보다는 보리달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거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최근에 형운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양나라 해교 스님이 쓴 고성전이라는 거 하는 문헌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고성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스님들 이야기는 기원 후 67년부터 453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살았던 불교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선불교가 만들어지기 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고성전을 보면 선불교 수행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기 서양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선불교는 훨씬 이전에 1세기, 2세기 때도 중국의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적인 아까 뭐 이신전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견성성불에 대한 이야기, 뭐 평상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당나라 때하고 송나라 때 이제 발전한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전통적인 정통성이 있는 선불교라고 하고, 이 우리 형운스님의 논문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예전에 달마스님 시절 이전에도 이미 선불교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후대의 스님들이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있었던 그 수행 방법들은 서역에서 전해졌던 그 수행 방법들이거든요. 정통으로 인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이 되면서,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직접 그 길러준 그러한 종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무시했다라고 본다는 그런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 보면은 고성전 시대에 벌써 선어휘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성전이라고 하는 건 옛날 스님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에요. 양나라 해교 스님이 썼으니까 아주 옛날 책이죠. 근데 그 안에 벌써 선나, 사수유, 선법, 뭐 정려, 선정, 그런 모든 그 선에 대한 용어들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반주산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보리달마가 와서 선불교를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선불교 전통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붓다로부터 법이 전해져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져서 가섭존자의 후대 제자들을 계속 거쳐서 이제 보리달마가 그 법을 들고 중국으로 왔다 해서 중국의 선종 조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어떤 정통성이죠. 법맥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덕 전덕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게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경덕 전덕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록을 정리한 거죠. 그 이전의 조사들의 어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인도 불교는 경전과 율장과 그리고 논서 이 3장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 그리고 배워 나가는 그런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선불교 전통은 3장을 중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승들의 어록이죠. 자기 스승들의 어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법맥을 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록을 다시 다 모아서 정리한 게 경덕 전덕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이건 석가모니로부터 달마대사 그리고 중국 선종 조사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다 이야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북송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편찬을 지시했고, 출간 당시에도 국가적 불교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라에서 미는 그러한 종교였던 겁니다. 그 선종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래서 선종이 불교의 정통을 개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설적 이야기, 또 문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선불교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공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안의 원형들이 이 안에 이제 다 전덕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적 가치로는 선종의 초기 전성과 사상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한계로 보면 이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선종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강함으로 비판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불교의 역사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뭐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윤색되었다,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자들이 보는 선불교의 역사는 이제 원시선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그 보리달마가 전해 줬던 그 시절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 시절 중국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그 당시에 선불교를 원시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선정 수행에 기반을 둬서 애초에 부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선정 수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선이 수행되고 있다가, 이때 이제 주요 인물이 달마와 해가선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선 해가지고 당나라 때 선이 이제 굉장히 크게 융성을 하거든요. 이때 주요 인물이 이제 홍인대사, 신수대사, 해능대사, 그리고 해능의 제자인 신해대사, 이런 식으로 여러 굵직굵직한 큰 스님들이 나와서
대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주요 종파로 북종, 남종, 우두종 하는 그 어떤 선불교의 종파들이 이제 나뉘어서 발달하게 되고, 당나라 이후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 가지고 5대 10국 시대까지 이제 나라가 막 갈려 있는, 그래갖고 송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그때 시대를 중기선으로 보고, 거기에 나오시는 또 중요한 스님들 있죠. 여러분들 선어록이나 그런 선불교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조 선사라고 하는 분, 백장이라고 부르는 분, 그죠? 임재 스님, 동산 스님, 운문 스님, 이런 스님들 막 나오죠. 그때가 이제 중기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원시선, 그 다음에 초기선, 중기선, 요때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설들 정리한 게 이제 송나라 선이죠. 그래서 950년대부터 1300년 송나라에서는 선이 완전히 그 일상생활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의 일상. 그래서 중국 문화와 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왕이 직접 그 경전을 만드는 걸, 편찬하는 걸 후원해 주듯이 송나라 때는 여러 가지 선불교의 특징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때인데, 여기 보면 공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화두선, 화두선에 이제 되게 유명한 대해종고 스님, 홍지정각 스님, 그리고 중요한 종파가 생기는데 임재종과 조동종이라고 하는, 원래 조사선에서 이제 임재선과 조동선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때 임재종과 조동종 해가지고 한쪽은 화두를 주로 수행을 하고, 한쪽은 묵조선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요게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전설들에 등장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실제 인물들인데, 그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후대에 좀 윤색이 되었다,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저기 선불교는 워낙 많이 접하는, 그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방금도 스님 다녀가셨지만 우리나라 스님들은 다 선불교 스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화선, 조계종은 간화선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은 간화선 전통이죠. 호두마을, 거기는 이제 초기 불교의 또는 상자부 불교의 명상 방법 가르쳐 주는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그죠, 불교 명상법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입문하시게 되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중국 불교가 원래 그랬어요. 중국 불교가 그 시기별로 보면은 대乘불교까지 충분히 발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경전들이 막 중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스님들이 경전을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다 정리를 하죠.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절에 언제 부처님의 어느 시절 때 이야기, 이거는 부처님의 어느 시절 때 가르침,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있었던 거를 마치 부처님이 한 생 동안 여러 가르침을 펴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교판상석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선불교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불교는 이야기로 많이 접할 거예요. 왜요? 공안으로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래서 화두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화두 참고해 보신 적? 지난 학기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화두를 어떻게 합니까? 이먹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고 있어요? 이먹고 계속 이먹고. 그러면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답답하고.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답답해야죠 일단. 예. 선불교 공부하다 보면 답답해 미쳐요.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어떻게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선불교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선불교 전공도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거는 초기 불교하고 또 심리 명상이죠. 심리 상담에서 쓰는 명상 공부하는 건데, 이 선불교를 이렇게 논문을 접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는 조사 어록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답답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계속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이 효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효과를 노리는 하나의 장치구나. 선불교는 이 선불교에 입문하고 선불교의 방식대로 자꾸 이렇게 진리를 찾아 나가다 보면 계속 들고 있죠. 마음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은데, 여기 적합한 표현.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고, 답도 없습니다. 답을 안 주니까. 답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계속 이거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화두는 잘 들고 있냐고. 어떤 순간이든지 화두를 잘 들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 심리 치료에서 자주 쓰는 거는 사띠라고 하는 그 마음 챙김 기능인데, 어떤 의미에서 마음 챙김을 계속 하고 있냐라는 건데 좀 다릅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걸 일일이 보고 따라간다면은 요 화두는 그냥 계속 묻고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이 마음 챙김이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음 챙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묻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회광반조라고 하는 그것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불교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선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초기 불교와는 참 다르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수행을 해봐도, 따라서 해봐도 초기 불교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하고 요 선불교를 수행할 때 마음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유식 불교에서 우리 전식덕지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기저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혜가 확 들어오는 그 최종의 순간이죠. 전의라고 하는데, 그걸 노리는 장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추구하다가 마음 기저가 확 바뀌어버리게. 그건 뭘 추구하느냐? 내 마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치로 화두를 들고 있거나 면벽 수행을 하거나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티를 통해서 보는 능력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화두는 사티보다 더 좀 세죠. 예전에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화두서는 용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더라고요.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버린대요. 용을 많이 쓰죠. 그렇게 아주 경상도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거 들고 있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제 그냥 소견으로는 최상승 선인 것 같아요. 좀 법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 삼매 경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이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기되거나 답답증에 걸리거나, 계속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생활하면서?
예. 근데 그거 들고 있으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산란한 마음 없어집니다. 바깥의 경계에 잘 안 끌리고 항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